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기술 혁신과 사회 혁신은 귀에 익숙하지만 정치 혁신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게 들립니다. 서 박사께서 정치 혁신을 언급하시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창조적 파괴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슌페터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그 혁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 슌페터는 자본주의가 경제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뒤바꾸려는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고요. 그 주체로 기업가를 꼽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산업가 일자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또 새로운 산업가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산업혁명이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발전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은요.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혁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로자의 권익과 또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운동과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운동 등이 대표적 사회혁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혁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영국의 명예혁명과 권리장정, 그리고 프랑스 혁명 등으로 촉발된 민주화가 인류 역사를 바꾼 아주 대표적 정치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 노동당 당수가 돼서 제3의 길 철학에 기반한 일자리 복지 정책의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그 복지국가의 길을 개척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 역시 그 정치 혁신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1971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42살의 김영삼과 45살의 김대중이 이끈 이른바 40대 기수로는 정치인의 그 세대 교체와 더불어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는 정치 혁신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지 30년이 지난 2021년에 새로운 정치 혁신의 바람이 야당으로부터 일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은 국민의힘당 대표 선출 과정이었고 새로운 바람의 주인공은 36세의 이준석이었습니다. 당대표 도전에 나선 조선의 김웅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깜짝 2위로 나타남으로써 야당에서 세대 교체의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하고 TV 토론 등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그 널리 알려진 이준석이 출마하자 정치 혁신의 불이 당겨지게 된 것입니다. 선거 결과는 이른바 영선에 36세 이준석이 4선에 57세 나경원을 아주 큰 표차로 누르고 당 대표로 당선이 되는 이변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호남의 딸을 내세운 초선이며 여성인 40대 조수진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1위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간 보수 정당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이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을 버리고 정치 참여를 선언한 정치 초년생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권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야당발 그 정치 혁신의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사표를 제출한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야당에 입당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국회에서 나도 임차인입니다 라는 연설로 일약 스타가 된 초선 여성 의원인 윤희숙도 지난 7월 3일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야당발 정치 혁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끝이 어딘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정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야당이 아주 절박한 정치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실정이 야당발 정치 혁신을 유발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당은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계속 패했죠. 그럼으로써 불임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힐 정도로 매우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반면 탄핵과 촛불 시위 상황에서 2017년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세력의 그 편협한 경제관과 대북 간에 기반한 그 반시장적 경제정책과 또 지나치게 굴욕적 대북 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데 주저했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의힘당 역시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별로 믿음이 가는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주 대성을 거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정권은 오만해졌고 또 조국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른바 내로남불식 법 집행은 그 민심의 이완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가운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임대차 보호법이 오히려 전세 파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LH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아주 조직적으로 한 사건이 터지면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이러한 것의 그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당 대표 선거가 치러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세 영선의 이준석 후보의 당선은 야당의 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바람은 전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불기 시작을 했고 이는 아주 순식간에 일반 당원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약간 이겼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당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당 정치 혁신의 첫 단추를 누른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의 행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최대 그 정책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객관적 분석보다는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 다른 경제 전문가 그 대권 후보들과는 달리 이준석 대표는 다른 복지 제도를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또 세금을 더 걷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다르다 이렇게 문제를 규정하면서요. 이재명식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에는 명쾌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기존 제도를 개혁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기본소득제와 또 기존 제도는 그냥 놔두고 새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기본소득제를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기본소득제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선에서 적군이 될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정치적 지혜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두 번째 특징은 선배들에게 좀 이렇게 90도로 절하는 습관입니다. 야당 내 선배들은 물론이고 여당 송영길 대표와의 첫 만남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어김없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가 행사장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깍듯이 이해를 갖추는 동영상이 올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모습을 본 한 유튜브 이용자는 40만 넘으면 대통령 찍어주겠다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 장유유서의 그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 일찍 출세한 젊은이가 그 선배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은 평판을 얻는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세 번째 특징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원숙한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권 후보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8월 대선 버스는 예정대로 출발한다고 입당을 압박하면서도 최근 윤석열이 그 장모의 법정 구속으로 곤경에 처하자 대한민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라면서 윤석열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런 정치적 유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자신이 입당을 허락한 홍준표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윤희석 의원에게 숭어가 뛰는 망둥이가 뛴다라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자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싸우면 아무리 치열해도 경기의 일환이지만 링 밖에서 주먹을 휘두르면 나쁜 사람이라고 홍준표 의원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경제 전문가 윤희석 의원의 도전은 비빔밥에 꼭 필요한 고명이라고 본다라고 윤희석 의원은 오히려 이렇게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성숙된 정치 행보를 지켜보면서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솔로몬 왕이 내린 판결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대표로서 이준석의 성적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BS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준석 국민의힘당 대표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가 64.8%로 잘못하고 있다 20.8%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민주당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42.4%, 잘못하고 있다가 39.7%로서 그 상당히 비슷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 32.9%인 것을 고려하면은 반대 진영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특히 남성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다고 답한 여성 비율은 57.9%에 반해서 남성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14% 높은 72.9%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의 출범은 국민의힘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SBS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2월 조사에 비해서 국민의힘당 지지율은 12.8%나 상승해서 33.6%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에 5.6% 하락을 해서 32.9%로 처음으로 국민의힘당보다 낮게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은 정치권에서 세대 교체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BS 여론조사에 의하면 60년대생 또 80년대 학번인 이른바 86세대 정치인들이 정치 중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86 용태론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51.8%로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슈페터의 그 창조적 파괴 현상이 최근 시작된 그 야당발 정치 혁신의 결과로 한국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초년생 윤석열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 초년생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론조사에서 그 야권 대선 후보 1위라는 사실 역시 야당발 정치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실패와
기존의 그 야당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의 그 종합적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검찰지검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선두에 서서 박근혜 또 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전직 고위 인사들을 구속하는 데 앞장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1위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물론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이른바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해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힘당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아까 말씀드린 내로남불식 법 집행에 대해서는 또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굳은 신념과 또 용기를 보여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세력의 핵심 인사들에 대해 법적 철퇴를 가한 인사가 보수 세력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그 아이러니컬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성공 가능성은 전번에 저 서상모 컬럼에서 지적한 그 세 가지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야권의 그 대권 후보가 되기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 또 발전시키는 것인가이고요. 그 두 번째는 자신이 감옥으로 보낸 이명박과 박근혜 지지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일이고, 또 셋째는 이미 시작된 자신과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그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저는 그 조기에 윤석열이 국민의힘당이 입당을 해서 당내 인사들과 그 폭넓은 접촉과 교제를 통해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권의 그 집요한 네거티브 공세에 그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으로 국민의힘당 지지세가 젊은 층은 물론이고 호남 지역에서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입당을 미룰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당발 정치 혁신이 여당에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 박사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준석 돌풍이 사실로 그 확인되자 긴장한 청와대는 25세 여성인 박성민을 청년 담당 1급 비서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젊은 층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공무원이 돼도 1급이 되려면 25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25세 청년을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특히 요즘 그 공정을 중시하는 20대 청년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은 20대 52%가 박성민 비서관 임명은 잘못된 인사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예비 경선 면접관으로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선정을 했는데요. 당내 반발로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사람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김경률 면접관의 선정을 80만치 권리당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대권 후보 중 국민의힘당 그 윤석열, 최재형 등 거물급 외부 인사들이 대권 후보 과정에 참여를 할 건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려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입당이 성사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야당발 정치 혁신이 여당으로 확대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적 파괴로 묘사되는 혁신은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또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대통령과 그 청와대가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정치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책인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불공정한 법 집행 모두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독주를 여당인 민주당이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당발 정치 혁신도 국민의힘당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지금도 삼김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군림하고 있다면 지금 야당발 정치 혁신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새삼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서상목 컬럼 균형시대는 야당발 정치 혁신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드라마는 대통령 만들기에서 시작해서 대통령 만들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제는 한국 정치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대통령이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에 두었을 때 눈부신 발전을 하였고 경제 문제가 정치 현안에 밀려 있을 때에는 경제가 침체 또는 답보 상태를 보여왔다.